오늘은 고전소설, 대표적인 의인치의 송사소설에 해당합니다. 황새 결송,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848년, 1948년이 아니에요. 1848년에 간행된 삼설기라고 하는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의인체, 의인화된 거죠. 풍자소설이며 송사소설이다. 자, 이 송사라고 하는 건요,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소설,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우리가 송사소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영상 가장 마지막에 송사소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는 설명해 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영상이. 그걸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설에는 일단 두 가지 이야기가 나란히 나오는 액자형 구성입니다. 외부 이야기는 부자가 친척의 치매를 참다 못해 송사를 걸어 패배하는 이야기이며, 내부 이야기는 송사에게 진 부자가 뇌물을 받은 관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이 부분이 의인체 풍자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이야기는 바로 날짐승, 새들의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는 뇌물로 인해 가장 엄정해야 할 송사가 왜곡되어 버린 조선 사회의 부패상을 그린 사회소설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자, 이거는 외화. 외화를 앞부분을 두 개로 쪼갰어요. 기와 승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내화는 전, 그 다음에 결은 다시 외화. 전형적인 액자형 구성이에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시절부터 한참 뒤 경상도 땅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나요? 1년 추수가 만석이 넘는 커다란 부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가 친척이기도 한 폐악 무도한 자가 찾아와서는 같은 자손으로 혼자만 잘 사는 것을 비난하며 만일 재산의 반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자, 동네 사람들은 그의 못쓸 심사를 익히 아는지라 관가, 가명의 소송을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부자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만 열받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같이 열받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부자는 이것을 옳다고 여겨 그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형조에 사연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소장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원은 뒷날 재판 시에 처결하겠다라고 미룹니다. 응? 뭐지? 두 번째, 외화. 부자는 자신의 승소를 확신하고 기다렸으나 이 무거불측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친척은 여러 수단을 써서 자기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마련을 해둡니다.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어떤 재판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에 재판날이 되어서 부자는 복록과 함께 그가 달라는 대로 나눠주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패소를 한 거네요. 부자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짐짓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 꾸며 들려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내화는 결국 외화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치? 내화. 내화가 좀 길어요. 이거는 왜냐면 소송 과정이 전부가 다 나와.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 잠깐.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새들이죠. 새들이 뭐 가지고 싸웁니까?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가장 좋다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에 있는 어떤 재물 관련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그지? 이건 명예와 관련된 거야. 그죠?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합니다. 한편 따오기는 스스로 자기 소리가 가장 못함을 알고 청을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황새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곤충들을 잡아 반칩니다. 한마디로 뇌물이죠. 결국 이 따오기가 누구하고 관련된 거야? 친척하고 관련된 거네. 황새는 결국 판관 내지는 관원과 관련된 거네. 따오기는 꾀꼬리와 뻐꾸기와 더불어 소리겨름을 한 것을 말하고는 미리 청이나 하나 하고자 자신의 의도를 밝혀 명일, 내일 송사의 아래 하자를 윗상자로 뒤집어 주도록 한마디로 자기가 질 것을 이기는 것으로 바꾸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날이 밝아 새 짐승이 황새 앞에 와서 송사를 하며 처분해 주기를 바라니 황새는 새 짐승으로 하여금 각각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마치 공정함을 이제는
위장하는 거죠. 황새는 꾀꼬리의 소리는 애잔하여 쓸데없다고 내치고, 뻐꾸기의 소리는 궁상스럽고 스짐이 깃들어 있다고 내친다. 그리고 따오기의 소리가 가장 웅장하다고 그것을 1등으로 처결해준다. 수렁터리. 자, 부자는 이야기를 통해 황새를 뇌물을 받은 관원의 따오기를 뇌물을 준 악한 친척에 비유하니, 깨갱, 형조 관원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한다. 결국은 뭐 부자는 자기가 소망하는 승소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분함을 풀기는 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그럼 전체 한번 핵심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소설이고요. 우화소설. 여기서 우화라고 하는 것은 내화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액자식 구성이고요. 뇌물에 의해 송사가 좌우되는 현실과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그리고 있다. 자, 내화의 우화를 통해 부패 양상, 당시 지배층의 부패를 자,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구성, 액자형 구성과 내화와 외화의 관계를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액자형 구성입니다. 일단 부자가 이야기하는 우화에서 내화죠. 부당한 송세의 피해자인 꾀꼬리와 뻐꾹새는 자기 자신 시골 부자의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는 따오기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 유리한 판결을 내는 친척에, 그 다음에 부패한 권력자인 황새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당상관에 각각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이야기에서 부자와 친척이 재물을 가지고 갈등하는 상태에서 누가? 관원이죠. 관원이 친척과 짝짝꿍이 돼가지고서는 뭐야? 부자를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부 이야기하고 연결시킨다면 부자와 대응되는 것은 꾀꼬리와 뻐꾹새고요. 그 다음에 친척과 대응되는 것은 따오기라고 보면 돼요. 단 여기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재물, 어떤 물리적인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쪽은 명예죠. 누구의 목소리가 좋은가, 노랫소리가 좋은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황새를 관원과 대응시켜 본다면 똑같은 형태, 부정적인 인물과 결탁하는 관원들, 그리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인물이 패소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딱 맞아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은 딱 맞아떨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은 재물이고 이쪽은 목소리라고 하는, 즉 갈등, 송사의 원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툼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외화와 내화의 대응이 불일치하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요거는 외화의 부분이죠. 외화의 부분에서 자, 친척이 얘기합니다. 재물을 반으로 나누어 주면 무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못 살게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식 있잖아, 관에다가 소장을 내버려. 그래서 가명에 의송을 하거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함이 좋을까 해 라고 동네 사람들이 권해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놈을 좀처럼 숙이지 못할 거라면 형주에 올라가서 후환을 얻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끌고 올라갑니다. 즉 외화의 중심 사건은 시골 부자와 그 다음에 친척 사이에서 벌어지는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재산 분쟁이에요. 자, 결국 또 하나,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시골 부자와 친척 간의 다툼은 누가 옳으냐 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모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화를 보자. 내화는 어떻습니까? 우는 소리예요. 우는 소리가 누가 좋으냐라고 하는 걸 다투는데 결단을 못 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거예요. 즉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경쟁이죠. 경쟁이라는 측면으로서 누가 최고냐, 누가 나으냐 하는 문제이지 누가 옳으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구성원들 간의 합의나 아니면 향촌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소송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본다면 공동체 기반이 붕괴되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후기에 변화된 사회상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봅시다. 자, 작품에 나타난 시대상인데 동네 사람들이 뭐합니까? 부자에게 권하는 장면이 좀 전에 나왔죠? 그죠? 차라리 깜빵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는 어떤 동네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면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그 동네에 있는 향리에, 향촌에서 누가 가장 어른이 되는 양반이 딱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관례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예 관에다가 송사할 것을 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향촌 사회가 점차 와해되었고, 그 다음에 관청의 갈등 중재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송사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 이번에는 친구가 이제는 부자에게 끌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친구도 찾고 형조의 청을 넣을 길을 뚫어서 당상이며 낭청이며 설이며 사령까지 다 끼었어요. 한마디로 친구도 찾고 당상, 낭청, 설이, 사령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공정한 판결보다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보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송사를 이겨. 한마디로 이른바 높이의 가랄자 씀이라 라고 하는 서술자의 어떤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당시 송사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새결송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